결혼 7일차, 시어머니는 웃으며 내게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기 집안의 룰이라고 했다. 나는 동서도 똑같이 그 돈을 내고 있는지 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걔는 우리 식구고 너랑 같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 거래 앱에 접속했다. 그 아파트는 내 예금으로 계약금을 치렀고 주택담보대출도 내 이름으로 갚고 있는 집이었다. 내가 남이라면 남의 집에 당신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살고 있는 걸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윤진아, 이번 달부터 매달 300만 원씩 이 계좌로 이체하면 된단다. 결혼 7일차 아침, 며느리 심윤진이 막 밥그릇에 밥을 담았을 때였다. 시어머니 남할수는 웃으며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식탁 한가운데로 쓱 밀어넣었다. 메모지에서 찢어낸 종이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보풀이 일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모나미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계좌번호 아래에 마치 어떤 중대한 계약의 도장이라도 찍듯 밑줄까지 쫙 그어놓았다. 남편 강정우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황태 해장국을 떠먹고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윤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밥주걱을 든 채로 손을 허공에 멈췄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인가요? 윤진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밑반찬 접시를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가족 회비지. 너희도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이 집안의 룰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큰아들 내외가 벌이도 좋은데 집안 공동지출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지. 공동지출이라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는 밥주걱을 그릇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가볍게 웃었다. 부모 생활비, 가족 외식비, 제사 준비, 그리고 동생네 급한 일 생겼을 때 좀 돕고 그러는 거지? 다 한 식구인데 그걸 항목별로 일일이 따지고 들어야겠니?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윤진을 한번 쳐다보았다. 아침 식사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긴 아주 짧은 눈빛이었다. 윤진은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식탁 옆 통유리창 너머로 성남시 아침 출근길에 꽉 막힌 차량 행렬이 보였다. 그녀가 이 아파트를 매매한 이유는 오직 건축사무소까지의 출퇴근이 그나마 편했기 때문이었다. 집값의 절반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녀가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돈이었고 주택담보대출계약서에 적힌 이름도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다. 결혼 전 남편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앞으로 여기가 우리의 집이야? 그때는 누리라는 두 글자가 참 따뜻하게 들렸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장아찌 접시 옆에 계좌번호 쪽지를 짓누르듯 올려놓고는 이것이 기 집안의 룰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윤지는 쪽지를 집어들어 계좌번호를 한번 쓱 확인하고는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정우 씨랑 먼저 상의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가셨다. 이게 뭐 상의할 일이라고 그러니? 시댁 일은 아내가 시집오면 당연히 같이 짊어지는 거야. 너도 밖에서 회사 다니며 사회생활 하는 앤데 설마 이런 기본 도리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밥부터 먹어, 윤진아. 너 출근 늦겠다. 시어머니가 즉각 말을 받았다. 그래, 돈 문제로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자. 300만 원, 너희들 형편에 못 낼 큰돈도 아니잖니.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갓 지은 밥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졌다. 결혼한 지 고작 일주일째였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과 친척들 앞에서 윤진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선언했었다. 나는 우리 윤진이를 친딸처럼 생각할 겁니다. 얘한테 고된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예요.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성남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신혼부부가 둘 다 맞벌이를 하니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인테리어 공사 끝난 곳에 손볼 데는 없는지 며칠 머물며 봐주겠다는 명목이었다. 윤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른이시고 신혼 첫 주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면 남편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꾹 참았다. 3일차, 주방 양념통의 위치가 전부 바뀌었다. 4일차, 윤진이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던 건축 모형과 작업 자료 처리 작은 방 수납장 구석으로 치워졌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거실은 손님들 보는 곳인데 이런 지저분한 걸 꺼내놓으면 쓰니. 5일차, 안방 옷장 한 칸이 텅 비워지더니 시어머니의 겉옷들로 채워졌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도 며칠 지낼 건데 옷을 박에다 걸어두면 보기 흉하잖니. 6일차, 아파트 보안 요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윤진에게 말했다. 어머님께서 아침에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본인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과도기일 뿐이라고.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생활 습관도 다르다. 중간에 낀 남편도 힘들 것이다. 자신이 결혼을 선택한 이상 혼자 살 때의 편안함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하지만 7일차 아침, 그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가 식탁 위로 넘어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 모든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똑똑히 알아차렸다. 이 집을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집에 막 굴러들어온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셔츠를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윤진이 전날 밤 깨끗하게 씻어 건조대에 올려둔 머그잔을 마른 행주로 다시 박박 닦고 있었다. 윤진아, 시어머니가 등 돌린 채로 입을 열었다. 돈 문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집안 분위기 파악하고 눈치껏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법이야. 너 조건도 좋고 우리 정우도 번듯한데 시댁 좀 돕는 게 뭐 그리 억울할 일이니? 윤지는 가방을 챙겨들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우 씨랑 얘기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찬장에 머그잔을 집어넣으며 평소보다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사사건건 남편한테 묻지 마라. 바깥 양반은 밖에서 돈 벌어 오느라 진이 빠지는데 집안 돈 관리는 여자가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내가 그 돈 이체해주면 관리는 내가 다 할 거다. 너희 젊은 애들은 돈 쓸 줄이나 알지 모을 줄은 모르잖니. 윤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현관에는 남편이 이미 구두를 신고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잡은 채 윤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좁은 거울 속에 나란히 선 부부의 모습이 비쳤다. 남편은 방금 전 식탁에서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넥타이를 매만졌다. 엘리베이터가 17층으로 내려갈 때쯤 윤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저 돈 달라고 하실 거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어? 넥타이 매듭에 가 있던 남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어머니가 스치듯 말씀하시긴 했어. 남편이 대답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당장 꺼내실 줄은 나도 몰랐지? 매달 300만 원이야. 적은 돈 아니잖아. 알아. 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윤진을 보며 약간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하지만 윤진아,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동생네보다 버는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동생 강준혁.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다. 윤진은 엘리베이터 층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가만히 응시했다. 준혁이네도 그 돈 내? 남편은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남편은 두어 걸음 앞서 나가다가 걸음을 멈췄다. 이번 주말에 파주 본가에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남편이 말했다. 아침부터 이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윤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결혼 전 이 아파트를 보러 왔던 날을 떠올렸다. 부동산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캄캄한 저녁이었다.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했던 그때 남편은 그녀의 두 손을 꽉 쥐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장 모아둔 돈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대출 이자는 내가 같이 갚아나갈게. 당신 판단력이 빠르고 안목이 좋으니까 일단 당신 명의로 계약해. 절대 당신 혼자 고생하게 안 둘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남편의 언변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때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윤진이 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 통장을 싹싹 긁어모았다는 걸 알았고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었다. 결혼하면 집안일도 대출금도 무조건 반반, 다 같이 하는 거야. 주차장의 차가운 바람이 그날의 약속을 저 멀리 날려버리는 것 같았다. 윤지는 남편을 따라 주차구역으로 걸어갔지만 조수석에 타지 않았다. 오늘 오전엔 현장 답사가 있어서 방향이 다르다고 했다. 남편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저녁에 일찍 들어와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해 하시니까. 윤지는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다.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니가 적적하실 일은 없어.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윤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날 오전 건축사무소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마감재 샘플들이 잔뜩 깔려 있었다. 나무 합판, 대리석 조각, 패브릭 스와치가 종류별로 놓여 있었고 윤지는 조명 아래 앉아 꼼꼼히 기록을 하고 있었다. 평소 치수와 색상에 누구보다 예민한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같은 자재 번호를 3번이나 잘못 적었다. 옆에 앉아있던 백소영 선배가 볼펜을 쓱 내밀며 조용히 속삭였다. 윤진아, 너 어제 한숨도 못 잤니? 윤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소영은 그녀의 얼굴을 한번 쓱 살피고는 더 묻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은 윤진을 탕비실로 따로 부르더니 문을 닫았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 된 내 얼굴이 무슨 철야 뛰고 온 현장 소장님 같네. 소영이 수납장에 기대서며 물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윤진은 커피 머신 아래에 종이컵을 내려놓고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원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 흉을 보는 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다름없다고 여겼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쓱 밀어넣던 그 계좌번호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윤진이 입을 열었다. 살림 봐주신다면서요. 소영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매달 300만 원씩 자기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회비 명목으로요. 커피 머신이 멈추고 종이컵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소영이 손을 뻗어 커피를 꺼낸 뒤 윤진에게 건넸다. 정우 씨는 뭐래? 윤진은 컵을 받아 들었다. 손끝에 뜨거운 온기가 훅 퍼졌다.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래요. 우리가 동생네보다 버는 돈이 많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소영은 코웃음을 쳤지만 섣불리 남편 욕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성남 아파트, 명의가 누구야? 윤진이 고개를 들었다.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결혼 전에 산 그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대출은 누가 갚고 있어? 제 명의예요. 윤진이 대답했다. 대출금도 온전히 제 이름으로 갚고 있고요. 처음 계약금은? 영끌에서 모은 제 돈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섣불리 싸우지 마. 넌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확실히 정하면 돼. 윤진은 종이컵을 꼭 쥔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소영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집인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집의 주인 행세하며 살게 놔둘 거니? 그 말은 결코 크지 않았지만 윤진의 가슴속에 날카로운 못처럼 콱 박혔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의 실내화 위치가 또 바뀌어 있었다. 윤진이 평소 신던 회색 실내화는 신발장 맨 아래 칸으로 처박혔고 시어머니가 새로 사온 촌스러운 털 실내화가 가장 꺼내기 쉬운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기대 서류를 훑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사골국을 끓이고 있었다.
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다. 손 씻고 밥 먹어라. 오늘 내가 냉장고 싹 다 정리했다. 내가 사다 놓은 그 배달 음식 반조리 식품들 싹 다 내다 버렸어. 신혼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지. 맨날 그런 인스턴트나 먹으면 병난다. 윤지는 현관에 선 채로 주방을 응시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던 포스트잇이 몽땅 사라져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일과 생필품 구매 목록을 꼼꼼히 적어둔 메모들이었다. 혼자 살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 그 빈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쓴 메모가 떡하니 붙어 있었다. 사골국 매일 아침 한 그릇씩 꼭 챙겨 먹일 것. 남편이 윤진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다 우리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윤진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대꾸했다. 아니라고 한 적 없어.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고봉밥과 국을 놔주고는 윤진에게도 국그릇을 내밀었다. 윤진이 숟가락을 들자마자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파주 본가 갈 거다. 준혁이네도 올 테니까. 너, 그 계좌 이체건은 정우랑 얘기 끝냈겠지? 남편이 헛기침을 했다. 윤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주말에 다 모이시면 그때 다 같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다. 다 같이 얘기할 게 뭐 있어? 가족 회비요. 윤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집안의 공동 룰이라면 당연히 서방님네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싸늘하게 식었다. 준혁이네는 상황이 다르잖니. 남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윤진아, 일단 밥부터 먹어. 뭐가 다른데요? 윤진이 집요하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국자를 냄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걔네는 애도 아직 어리고 은혜가 외벌이로 고생하는 준혁이 내조하느라 집에서 애만 보잖니. 너랑 정우는 둘 다 번듯한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버는데 있는 쪽이 좀 더 부담하는 게 가족의 도리 아니냐? 동서 최은혜. 남편의 재수씨였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국을 떠먹었다. 국물이 너무 뜨거워 혀끝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신음 하나 내지 않고 천천히 그릇을 비웠다. 주말에 파주 본가로 가는 길,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당당하게 앉아 남편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훈수를 뒀다. 뒷좌석에 홀로 앉은 윤진의 시선은 잿빛 겨울 하늘로 향해 있었다. 파주의 이 낡은 주택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남편 말로는 시동생 부부가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잠시 얹혀 살고 있다고 했다. 방세도 내지 않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누구네 며느리가 시댁에 안마의자를 놔줬다더라. 누구네 큰아들이 매달 부모 생활비로 얼마를 척척 붙인다더라 하는 레퍼토리를 늘어놓았다. 윤진을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말의 화살은 정확히 윤진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야가 빠졌어. 시어머니가 혀를 끌짰다. 애도 안 낳았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질 않나. 시어른이 꽉 잡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이 다 친정으로 셀지 사치하는데 셀지 누가 알겠니? 핸들을 잡고 있던 남편이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세요? 시어머니도 덩달아 웃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다. 우리 윤진이는 똑똑한 애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척하면 척 알아들을 거다. 윤진은 창밖만 응시할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본가 현관문 앞에는 아이의 세발 자전거와 자잘한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동서는 아이를 골반에 걸치듯 안은 채 윤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지난번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동서의 미소는 가식 없이 맑아 보였다. 펑퍼짐한 홈웨어의 머리는 질끈 묶고 있었고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동서의 늘어난 목덜미를 꽉 쥐고 있었다. 윤지는 미리 준비해간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좀 사왔어요. 윤진이 말했다. 시어머니가 대번 눈살을 찌푸렸다. 한 식구끼리 올 때마다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니? 돈 아깝게. 거실은 비좁았지만 살림살이로 꽉 차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아이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낡은 교자상 위에는 나물 반찬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가 놓여 있었다. 방에서 나온 시동생 강준혁이 멋쩍게 형수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남편이 겉옷을 벗자 동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겨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흐뭇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손주밥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시작했다. 우리 은혜가 참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해 밖에서 돈은 안 벌어와도 집구석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내놓고 해도 잘 키우잖니. 동서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에이, 어머니. 다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신 덕분이죠. 시어머니가 호탕하게 손을 내저었다. 내 새끼 도와주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니? 내 새끼라는 세 글자에 윤진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윤진의 허벅지를 슬쩍 찌르며 속삭였다. 밥 좀 먹어. 그녀는 짜디짠 장조림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질긴 고기를 씹어 삼킨 뒤 시어머니가 국을 더 푸려고 주방으로 몸을 돌린 틈을 타 동서에게 말을 건넸다. 동서 윤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식탁의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했다. 어머니께서 가족 회비라는 게 있다고 하시던데 동선에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이체하고 있어? 순간 동서의 움직임이 딱 굳었다. 아이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탕탕 내리치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질 뿐 거실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동서가 당황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흘끔 보더니 다시 윤진을 쳐다보았다. 네. 가족 회비요? 주방 입구에 국그릇을 들고 서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윤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동서를 응시했다. 어머니께서 매달 300만 원씩 이체하는 게 이 집안의 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공동 지출을 커버하는 용도라고. 당연히 동선에도 아는 줄 알았지? 동선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님. 전 어머니한테 돈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남편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윤진아. 시어머니가 쿵소리가 나게 국그릇을 교자상에 내려놓았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보 위로 확 튀었다. 너 지금 내 밥상머리에서 감히 누굴 취조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탁자를 내리치며 뒷목을 잡았다. 어디 감히 은혜를 너랑 비교해? 윤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를 직시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데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동서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웠다. 은혜는 내가 콜리게 때부터 지켜본 애야. 친정 쪽도 우리랑 사돈의 팔촌으로 엮여 있고 얘가 심성 고운 건 내가 보증한다고. 얘는 처음부터 우리 식구였어. 교자상 앞에서 시동생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서는 겁먹은 눈으로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윤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저는 뭔데요? 시어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가 방금 시집 왔는데 당장 한 식구가 될 줄 알았니? 결혼식 올렸다고 다 가족 되는 거 아니야? 조건 따져서 들어왔으면 그만큼 이 집안의 정성을 보이고 헌신을 해야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거지. 남편이 윤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그만 좀 해라, 제발. 윤진은 자신의 팔을 옥죄는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매몰차게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동작으로 스르륵 팔을 빼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차분함 때문에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들의 숨통이 더 조여왔다. 시어머니는 윤진이 바락바락 대들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씩씩대며 서 있었지만 윤진은 보란듯이 다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평온해서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윤진을 힐끔거릴 수밖에 없었다. 성남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그들의 차에 타지 않았다. 손주랑 하루 더 놀다 가겠다며 핑계를 댔지만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차 안에는 윤진과 남편, 단둘뿐이었다. 주말 저녁인데도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었고 남편은 평소보다 과속을 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의 톨게이트 안내 음성이 끝나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밥상머리에서 그따위로 말하는 건 진짜 선 넘은 거야? 어머니 체면을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후련해. 윤지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앞만 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네. 동생네는 돈 한 푼 안 낸다는 거? 핸들을 쥔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부정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게 매달 300만 원씩 뜯어낼 계획이라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윤진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남편이 짜증 섞인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어머니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신 적은 있어? 나도 나중에 타이밍 봐서 너한테 잘 설명하려고 했고. 무슨 타이밍?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윤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일단 내가 돈부터 내게 만들고 나중에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남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했다. 윤진은 남편의 옆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3년을 알고 지냈고 2년을 열렬히 연애했다.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안다고 착각했다. 그는 늘 다정했고 함부로 언성을 높이지 않았으며 성실했고 그녀의 프로젝트가 막힐 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 다정함이 곧 선량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부류의 남자들이 보여주는 다정함은 그저 자신이 악역을 맡기 싫어서 회피하는 비겁함의 포장지일 뿐이라는 것을. 침묵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진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준혁이 네는 외벌이잖아. 애도 커가고. 우린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세니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우리가 집안 경제를 좀 더 책임지는 게 완전히 엇나간 논리는 아니잖아. 내 돈으로 당신 집안 경제를 책임지라고 윤진이 반문했다. 우리 이제 부부잖아. 네 돈 내 돈 그렇게 칼같이 선 그어야 해? 대출 이자는 누가 갚고 있지? 윤진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아파트, 영끌에서 모은 계약금 누구 돈이야? 남편의 목을대가 꿀꺽 넘어갔다. 당신이 결혼 준비하면서 고생 많이 한 거 나도 다 알아. 대출금은 앞으로 내가 같이 갚아나갈게. 그 앞으로가 대체 언제부터인데? 남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너 진짜 오늘 이딴 식으로 끝까지 따지고 들어야겠어? 윤지는 다시 시선을 돌려 정면을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자동차 앞 유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 있었다. 따지는 게 아니야. 팩트 체크를 하는 거지? 남편이 욱하는 마음에 엑셀을 콱 밟았다. 차체가 앞으로 쏠리며 덜컹거렸다. 무슨 팩트 체크? 이 모든 게 당신 어머니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짠 판인지 확인하는 중이야.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내비게이션의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침묵이 이어졌다. 성남 아파트에 도착하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곳곳에 시어머니의 지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 취향의 촌스러운 꽃무늬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소파 쿠션도 엉뚱한 방향으로 뒤집혀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간 윤지는 침대 협탁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신의 예물보석함이 옷장 서랍 구석으로 쑤셔 박혀 있고 그 자리를 시어머니의 관절염 연고와 돋보기 안경 케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황급히 변명했다. 어머니가 보석함에 먼지 앉을까 봐 치워두셨나 봐. 윤진이 말없이 옷장 서랍을 열자 보석함 밑에 깔려있는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주택담보대출계약서 사본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대출 서류까지 시어머니가 샅샅이 뒤졌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보석함을 꺼내 원래 자리에 올려놓으며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정우 씨, 어머니 언제 파주로 돌아가셔? 남편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이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집 인테리어 봐주신다고 오신 거잖아. 공사는 끝난 지 한참 전이야. 윤진아, 너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있어. 남편이 방문에 기대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코너로 몰지 마. 어머니도 다 우리 잘 살라고 도와주러 오신 거야? 돈 문제도 학가 문제도 우리 천천히 조율해 나가면 되잖아. 윤진이 획 몸을 돌렸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천천히 조율하자는 거네. 근데 당신 어머니가 캐리어 끌고 들이닥칠 때 나한테 물어봤어? 내 주방 살림 맘대로 뒤집어 엎을 때 내 동의 구했어? 내 개인 서류 뒤질 때 허락받았어? 300만 원 내놓으라고 통보할 때 내 의견 물었어?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오늘 밥상머리에서 똑똑히 들었지. 윤진이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 입으로 은혜는 한 식구고 나는 식구 아니라고 하셨어. 남편은 윤진을 노려보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어른들이 홧김에 하신 말을 가지고 뭐 그렇게 죽자 사자 물고 늘어지냐. 윤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길게 말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화장기가 옅어져 지쳐 보였고 귀 밑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다. 수도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가락 사이사이에 묻은 물기까지 꼼꼼하게 닦아냈다. 그날 밤 그녀는 안방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의 남편은 금세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암막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벽 1시. 윤진은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작은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보안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화면이 켜지는 순간 마우스를 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먼저 자신의 급여 계좌를 조회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은 부부 공동생활비 계좌였다. 결혼 전 두 사람이 앞으로의 공과금과 식비를 관리하자며 새로 파놓은 통장이었다. 남편은 쥐꼬리만 한 금액을 딱 한 번 입금했고 나머지 목돈은 전부 윤진이 채워 넣은 상태였다. 시어머니가 가족 회비를 요구하자 남편은 은근슬쩍 이 공동계좌에서 돈을 뺏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떠봤었다. 윤진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 번뜩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유독 돈에 쪼들리는 기색을 자주 내비쳤다. 그녀는 남편이 스드메나 신혼여행 비용을 대느라 무리하는 줄 알고 굳이 캐묻지 않았다. 윤진은 당시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던 지출 내역 캡처본들을 모조리 뒤져 공동계좌 입금 일자와 대조해보았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시커먼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남편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예식장 잔금을 치렀다며 생색내듯 보내왔던 이체 화면 캡처본들이 남아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캡처본들은 하나같이 수취인 이름이 교묘하게 잘려있었고 끝자리 계좌번호 4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한껏 확대하고 아침에 시어머니가 들이밀었던 메모지 속 계좌번호와 대조했다. 끝자리 4자리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입금액도 정확히 일치했다. 300만 원. 결혼하고 나서 불쑥 튀어나온 집안 룰이 아니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미 다달이 300만 원씩 자기 엄마 통장에 꽂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자기가 짊어지던 그 막대한 효도 비용을 아내의 지갑에서 빼가거나 그녀의 돈이 90% 이상 들어간 공동계좌에서 세탁하려 했을 뿐이다. 윤진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새벽 2시의 정막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다. 그녀는 한참을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마우스를 쥐고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이체 내역과 캡처본들을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모조리 백업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윤진은 구내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 외진 프랜차이즈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젯밤 클라우드에 올려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자 백소영 선배가 결제, 서류 뭉치를 윤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다 말고 멈칫했다. 창백한 윤진의 안색 때문이었다. 확인했어? 소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진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은 더 캐묻지 않고 의자를 끌어다 윤진의 옆에 앉았다. 윤진아, 넌 일단 내 살 길부터 찾아야 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다시 떼보고 대출 계약서 원본도 무조건 내 손에 쥐고 있어. 시댁 식구들 손에 절대 넘어가게 하지 마. 윤진이 핏발선 눈으로 선배를 바라보았다. 소영은 냉정하게 상황을 짚었다. 내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결혼은 결혼이야. 이런 문제 초장에 칼같이 선 그어놓지 않으면 나중엔 내 재산이 그 집안 식구들 공유 자전거가 돼버려. 윤진은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싶어요. 뭘? 이 미친 짓이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의 합작품인지 아니면 집안 전체의 암묵적인 룰인지. 소영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덧붙였다. 확인하는 건 좋아. 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은 쓰지 마어.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 증거로 캡처해놔. 남편 자는 사이에 몰래 폰 훔쳐보고 그러지 말고. 윤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네, 알아요. 그 마지막 확인 작업이 무척이나 험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해답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거실 테이블 위 태블릿 PC 화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파주 본가에서 돌아왔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벌컥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파주에서 바리바리 싸온 반찬통이 든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다. 거실 식탁에서 도면을 수정하고 있던 윤진은 고개만 살짝 들어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반찬 봉다리를 툭 던지며 혀를 찼다. 너희 젊은 것들은 냉장고가 시퍼렇게 비어있는데도 위기감이라는 게 없지? 내가 안 챙겨 먹이면 너희 둘 다 영양실조로 쓰러질 거다. 시어머니 뒤로 남편이 차 키를 달랑거리며 들어왔다. 보나마나 퇴근길에 윤진 몰래 파주까지 달려가 엄마를 모셔온 것이 분명했다. 윤진은 노트북을 탁 덮었다. 어머니, 오늘도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건가요? 신발을 벗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일순간 멈췄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눈에 가시 갔니? 시어머니가 나를 세웠다. 남편이 재빨리 중간에서 무마하려 들었다. 윤진아, 어머니 내일 근처 대학병원에 정기검진 있으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실 거야. 그럼 병원 예약 진료증 좀 보여주시죠. 윤진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다. 남편이 당황하여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시커멓게 죽어 들어갔다. 내가 내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며느리한테 진료 예약증까지 결제받아야 하니? 애미가 아파서 병원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윤진은 노트북을 옆구리에 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일 좀 할게요. 현관에서 핏대 세우며 싸울 기력도 없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해봤자 남편은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예민한 여자로 몰아갈 것이고 시어머니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게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소모적인 말싸움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었다. 밤 9시 무렵.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태블릿 PC로 트로트 영상을 보고 있었다. 원래 윤진이 도면 확인용으로 샀던 아이패드였는데 시어머니가 온 이후로는 거의 유튜브 전용 기계로 전락해 있었다. 기기 조작에 서툰 시어머니는 팝업 알림이 뜨는 족족 아무거나 막 터치하곤 했다. 윤진이 물을 마시러 작은 방에서 나왔을 때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시어머니는 마침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텅 빈 거실에는 화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톡 푸시 알림만 둥둥 떠 있었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보낸 사람은 동서였다. 어머니, 전세 연장건으로 집주인이 또 독촉하네요. 아주버님네 결혼하시면 안정될 거라던 말씀, 진짜 맞죠? 윤진은 탁자 곁에 우두커니 서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화면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시어머니의 계정으로 자동 팝업 창이 열렸다. 방금 전까지 하던 대화 내용이 화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걱정 마라. 큰애 되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앞으로 너희 전세금 만기되면 바로 연장해. 돈은 이쪽에서 나올 거다. 걔가 회사 연봉도 높고 집도 이미 해왔는데 그깟 돈 조금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아래로 시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이어졌다. 형한테는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다. 정우도 다 안다. 일단 매달 돈 내는 것부터 버릇들이면 나중엔 알아서 굴러가? 갓 시집온 애가 어디 감히 시끄럽게 굴겠니? 윤지는 여전히 물컵을 꽉 쥐고 있었다. 유리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리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감각을 전했다. 그녀는 화면을 넘겨 더 이전의 대화들을 뒤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떠있는 대화창을 소리 없이 연속으로 촬영했다. 동작은 기계처럼 빠르고 오차 없이 정확했다. 촬영을 마친 그녀는 태블릿을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돌려놓고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윤진아, 내일 아침엔 묵국 끓여주랴, 황태 끓여주랴? 방문에 기대선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말 씹어먹냐? 젊은 것들이 아주 기본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안방에서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쟤 지금 바빠서 그래요? 좀 내버려 두세요. 윤지는 휴대폰 화면 속 사진들을 응시했다. 시뻘건 텍스트들이 망막에 화인처럼 박혔다. 문득 결혼 전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시어머니는 윤진의 손을 억지로 이끌고 남대문 시장 그릇 도매상가를 돌아다녔다. 윤진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이라 제사도 많고 복잡하다만 넌 정우랑 알콩달콩 살기만 해라. 모르는 건 애미가 다 가르쳐 줄 테니. 윤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기가 세긴 해도 심성은 고운 분이라 착각했었다. 시어머니는 매대에서 뽀얀 백자 국그릇 하나를 집어들고는 인자하게 웃었다. 이건 너희 신혼집에 가져가서 써라. 때깔이 참 곱지? 그 백자 그릇은 지금 주방 싱크대 상부장 구석에 처박혀 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사온 그릇들을 쓰라며 윤진이 고심해서 고른 식기들을 모조리 손이 닿지 않는 꼭대기로 치워버렸다. 윤진이 손목이 약해 무거운 그릇을 들다 깰까 봐 걱정된다는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윤진은 책상 앞에 앉아 방금 찍은 사진들을 모조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이체 내역 캡처본, 주택담보대출 서류 스캔본,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하나의 폴더에 차곡차곡 모아 넣었다. 폴더 이름을 정하려다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칫했던 그녀는 이내 단 2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쳤다. 부동산.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새벽 2시, 작은 방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아직 앉아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윤지는 모니터 화면을 껐다. 이제 잘 거야. 남편은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어떻게든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어머니가 말씀이 좀 직설적이셔서 그렇지 속은 여리신 분이야.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 300만 원 거는 일단 몇 달만 눈 딱 감고 내주면 나중에 내가 조용히 어머니 설득해서 없던 일로 할게. 윤진이 회전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당신 예전에도 매달 어머니한테 300만 원씩 갖다 바쳤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작은 방에는 책상 스탠드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 노란 불빛이 남편의 경악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너, 내 뒷공문이 캐고 다녔냐? 남편이 따져 물었다. 윤지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몰아붙였다. 언제부터 그렇게 퍼졌어?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총각 때 번 돈으로 내 엄마 용돈 드린 게 무슨 죄야? 그럼 결혼하고 나서 왜 내 지갑에서 그 돈을 빼가려고 수작을 부렸는데? 너 혼자 독박 쓰라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 언성을 높이려다 흠칫 놀라며 목소리를 꾹 눌러 참았다. 우리 이제 부부잖아. 경제 공동체라고. 내가 총각 때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 아내인 당신과 반씩 나누겠다는 게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이야?
문제가 뭔지 몰라? 당신은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예고도 없었어. 윤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타이밍을 못 잡은 것뿐이야. 윤진아, 넌 왜 매사를 그렇게 꼬아보고 사람을 악마로 만드냐? 윤진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눈앞에 이 남자가 낯선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아들이 늙은 노모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었다. 역겨운 건 이미 존재하던 거대한 빚더미를 새로운 집안의 룰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교묘하게 감싸서 아내의 어깨에 떠넘기려 한 그 음흉함이었다. 그래놓고 자기는 십자가를 짊어진 성인군자 행세를 하며 아내가 감지덕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 알량한 속셈이 소름 끼쳤다. 정우 씨, 윤진이 조용히 불렀다. 당신 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서 내 뒤통수 치며 무슨 소리 짓거렸는지 알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윤진은 굳이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지 않았다. 그저 건조하게 읊조렸다. 갓 시집 온 애라 기죽어서 감히 시끄럽게 못 굴 거라고 하시더라. 당신도 다 그 작당 모의에 동참했다고. 남편의 눈빛이 요동쳤다. 그 찰나의 흔들림이 100마디의 구차한 변명보다 완벽한 자백이었다. 윤진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 파악 끝났어. 남편이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왔다. 뭘 파악했다는 거야? 윤진아, 집안 어른들이 오버해서 하신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 속마음은 그런 게... 나가. 윤진이 그의 변명을 칼같이 잘라버렸다. 남편이 벙찐 얼굴로 되물었다. 뭐라고? 피곤해. 불 끄고 나갈 거 아니면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윤진이 노트북을 탁 덮어버렸다. 남편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했다. 예전 같았으면 윤진은 밤을 새워서라도 서로의 오해를 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 했을 것이다. 그녀는 원래 마음의 문을 먼저 걸어 잠그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쥐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은 몇 초간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기운 빠진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다. 윤진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탁 소리와 함께 스탠드 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 채비를 마쳤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썰고 있던 시어머니가 코트 차림의 윤진을 보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침밥도 안 먹고 어딜 그렇게 헐레벌떡 기어나가? 시집 온 여자가 아침 대바람부터 밖으로 나도는 거 보기 흉해. 윤진은 현관에서 구두를 구겨 신으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안일보다 급한 일이 대체 뭔데? 시어머니가 식칼을 도마 위에 콱 내리꽂았다. 그리고 너 오늘 당장 가족 회비 송금해라. 질질 끄는 거 아주 지저분해. 안방 문이 열리고 셔츠 단추도 다 채우지 못한 남편이 튀어나왔다. 그는 윤진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불안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그거 무슨 서류야? 프로젝트 자료. 윤진이 짧게 대답했다. 남편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몇 초간 응시했다. 하지만 감히 다가와 서류 봉투를 빼앗아 확인할 배짱은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가 한 걸음 쿵쾅거리며 다가왔다. 너 어젯밤에 또 정우 피 말려놨다며?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해댔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고개 숙이고 남편 길을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시댁이 무슨 내 직장인 줄 알아? 내가 프로젝트 어프라 말아 지시하면 우리가 다 굽신거릴 줄 아냐고. 윤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지당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윤진이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댁은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제 개인적인 일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려고요. 집을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건축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오전 반차를 낸 그녀는 등기부등본, 주택담보대출계약서 원본, 그리고 신분증이 든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처음 이 아파트를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여성 중개사는 윤진의 얼굴을 대번 알아봤다. 심 선생님. 어머, 이제 강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중개사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윤진에게 커피를 내밀었다. 신호는 깨소금 쏟아지죠? 윤진은 챙겨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다. 성남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벌써요? 중개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인테리어 공사 끝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중개사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참견하지 않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공동 명의자는 없었고 대출 채무자도 심윤진 단독으로 되어 있었다. 매수 시점도 등기 시점도 모두 혼인신고 전이었다. 법적으로 꼬투리 잡힐 만한 골칫거리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특유재산이었다. 매물 등록은 바로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주변 시세 맞춰서 올리면 당장 계약은 안 되더라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집에는 누가 살고 계신가요? 윤진은 테이블 위 대출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요. 중개사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윤진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집 보러 오는 분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시간은 제가 조율할 테니까요. 중개사는 상황을 대충 눈치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전산에 등록해 두겠습니다. 내부 사진이 좀 필요한데 청소 싹 해두시면 제가 가서 찍어 올게요. 윤진의 머릿속에 거실에 촌스러운 식탁보, 주방 싱크대 꼭대기로 쫓겨난 그릇들, 작은 방 구석에 처박힌 자신의 건축 모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냥 있는 그대로 현 상태로 찍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중개사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중개의뢰 계약서를 내밀었다. 윤진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어내려간 뒤 거침없이 서명을 갈겼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을 때 그녀의 손끝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볼펜 뚜껑을 닫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울렸다. 부동산을 나선 윤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를 돌며 보증금이 저렴한 원룸 하나를 알아보고 다녔다. 운 좋게 찾은 방은 좁아 터졌고 창문 너머로는 우중충한 뒷골목이 보였으며 주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비좁은 싱크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도어락은 최신형이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오직 자신만의 완벽한 요새가 되어줄 공간이었다. 집주인은 당일 입주도 가능하다고 했고 월세 계약서 작성만 남겨둔 상태였다. 윤진은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저녁에 꼭 필요한 짐 몇 개만 챙겨서 들어오기로 약속을 잡았다. 오후 반차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로 복귀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백소영 선배가 윤진의 책상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 윤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요. 소영은 윤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 혼자 짐 가지러 가지 마오. 포장 이사센터 부르든가. 정 안 되면 내가 같이 가줄게. 윤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집 안 들어갈 거예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은 회사 서랍에 다 예비용으로 놔뒀거든요. 나머지 짐들은 차차 뺄 생각이에요. 소영은 남편과 대화로 풀어보라는 뻔한 조언 따위는 하지 않았다. 대신 명함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명 있어. 필요해지면 언제든 연락처 넘겨줄게. 고마워요. 선배 윤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윤진은 액정에 뜬 강정우 세 글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 첫 번째 부재중 전화를 무시했다. 곧바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복도인 듯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윤진아, 너 진짜 미쳤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남편이 분노를 억누르며 씩씩거렸다.
중개사가 방금 나한테 전화와서 내일 집 보러 갈 건데 괜찮냐고 묻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윤지는 사무실 비상계단 창틀에 기대 서서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응시했다. 매물로 내놨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남편이 빽소리를 질렀다. 너 제정신이야? 거긴 우리 신혼집이라고. 윤지는 창틀에 몸을 기댄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가 나보고 외부인이라며? 외부인 명의로 된 집에서 당신들 얹어 사는 거 구질구질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너 지금 어디 처박혀 있어? 빨리 집으로 기어 들어와. 얼굴 보고 얘기해. 나 이미 짐 싸서 나왔어. 나왔다고 남편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처럼 반문했다. 어디로 갔다는 건데? 회사 근처 원룸 구했어. 윤진이 팩트만 전달하듯 말했다. 앞으로 집 보러 가는 일정은 중개사가 당신한테 직접 연락할 거야. 집구석에 있는 당신들 귀중품이나 집 나부랭이들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걸.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윤진아,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집 파는 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너 혼자 홧김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내 명예, 내 돈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윤진이 쐐기를 박았다. 우리 부부잖아. 결혼했다고. 고작 7일 차 부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윤지는 숨도 쉬지 않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결혼 7일 만에 시어머니가 캐리어 끌고 쳐들어와서 내 집 살림 다 뒤집어 엎고 내 돈으로 당신네 빚잔치 갚아주라고 협박했지. 넌 그 빌어먹을 시나리오 다 알고 있으면서 나더러 찍소리 말고 순종하라고 강요했고. 정우 씨, 나 지금 투정 부리는 거 아니야? 도둑맞은 내 재산과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는 중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푹 꺾이며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다. 윤진아,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돌아오면 어머니 파주로 돌려보낼게. 300만 원. 안 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엎드려 빌게. 남편의 입에서 어머니를 내보내겠다는 항복 선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윤진의 귀에는 그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내뱉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내가 상처받지 않는지 다 알고 있었어. 윤진이 씁쓸하게 말했다. 다만 집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양보하는 척하는 거지. 그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비상계단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남편의 번호를 무음 모드로 전환했다. 완전한 수신 차단은 아니었다. 앞으로 서류 작업이나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의 소통 창구는 열어두어야 했다. 귀찮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윤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이내 남편의 카톡 메시지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어머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다. 당장 전화 받아라. 중개사가 모레 집 보러 온다고 문자 왔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야 심윤진. 집 팔아버리면 우리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윤지는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집 팔아버리면 우리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다. 그녀가 왜 이토록 분노하여 집을 나갔는지, 당장 오늘 밤 지낼 곳은 구했는지,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은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몸 뉘일 공짜 집이 사라진다는 공포감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협탁에 던져두고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도배도 새로 하지 않은 퀴퀴한 원룸에는 급하게 다이소에서 사온 싸구려 호치불 한 장이 덩그러니 깔려 있었다. 창밖 골목길에서는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드르륵 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은행 앱을 켜서 대출금 상환일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낮에 작성한 부동산 중개 의뢰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그녀는 백소영 선배에게 짧은 카톡을 보냈다. 선배님,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단 1분 만에 소영에게서 변호사의 명함 사진과 함께 답장이 날아왔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말고 나랑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자.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가 더 도착했다.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마. 윤지는 그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참 만에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같은 시각 성남 아파트.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패대기 쳤다. 이 독한 년이 전화를 안 받잖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핏대를 세웠다. 어디서 저딴 뼈대도 없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서 이 사달을 만들어? 갓 시집 온 년이 감히 시댁 식구들 목줄을 쥐고 흔들려고 들어?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방금 전 중개사와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중개사는 몹시 사무적인 말투로 소유권자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매물 등록이며 향후 집을 보여주는 일정은 오로지 집주인과 직접 조율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남편이 자신이 남편이라며 소리쳐봤지만 중개사는 의견은 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영혼 없는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을 쿵쾅거리며 돌아다녔다. 지금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끌고 와. 여자가 시집와서 초장에 기싸움하는 건 다 남편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투정 부리는 거다. 내가 가서 무릎 한번 꿇고 달래주면 당장 눈물 콧물 짜며 돌아올 거라. 남편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꿀 먹은 벙어리야? 빨리 안 튀어나가고 뭐해? 남편이 쥐어짜듯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걔 짐 싸서 나갔어요. 뭐? 어디로 나갔는데? 모른다고요. 시어머니가 기가 차다는 듯 탁자를 콱 내리쳤다. 내가 남편인데 마누라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 계집애 다니는 회사로 당장 쳐들어가서 진상이라도 쳐. 남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도로 집어넣었다. 회사 찾아가면 윤진이만 더 자극할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자극. 걔가 화낼 자격이나 있어? 지 돈으로 집구석 좀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혼인 신고 도장 찍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야.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가압류를 걸든 뭘 하든 매매 중지시켜. 절대 그년 맘대로 집 못 팔게 해. 남편은 멍한 눈으로 화려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완벽에 가까웠다. 고급스러운 헤링본 패턴 마루, 윤진이 도면을 3번이나 갈아엎으며 고집했던 은은한 간접 조명, 그녀의 동선에 맞춰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된 주방 빌트인 수납장. 남편도 인테리어 미팅에 몇 번 동행하긴 했지만 그가 할 줄 아는 말이라곤 당신이 알아서 예쁘게 골라봐가 전부였다. 그때는 그 말이 아내를 존중하는 다정함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 뒤에는 수억 원의 돈과 모든 막중한 책임이 온전히 윤진의 어깨에만 짓눌려 있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아직도 거품을 물고 있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외부인 년이 시댁 식구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려고 들어. 정우야, 너 절대 꼬리 내리면 안 돼. 지금 무릎 꿇으면 넌 평생 그년 발밑에서 기어 살아야 해. 남편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아파트, 윤진이가 혼인 신고 전에 지 돈으로 100% 다 치른 특유재산이에요.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칼날 같은 시선을 아들에게 꽂았다. 너 지금 그년 편드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면 당장 가서 그년 잡아오라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그리고 그 싹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 년한테도 전화해서 당장 매물 내리라고 해.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남의 집을 왜 팔아? 남편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왜 팔아? 시어머니의 이 뻔뻔한 질문에 남편은 자신조차 반박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시어머니가 감시자처럼 그의 옆에 찰떡같이 붙어 있었다. 변호사는 남편이 내민 혼인관계 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택자금 조달 증빙 서류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아파트는 혼인신고 전에 아내분께서 100% 개인 자금으로 매수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대출금 채무자도 아내분 단독이고요. 혼인 기간도 고작 일주일 남짓이라 기여도를 입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동재산을 주장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즉각 변호사의 말을 끊고 들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아무리 그래도 혼인신고 도장 찍었으면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에요? 재산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변호사가 뿔테 안경 너머로 시어머니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어머님, 혼인관계가 성립했다고 해서 부동산의 명의나 자금 출처라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 마법처럼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승복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도 지금 그 집에서 버젓이 살고 있잖아요. 점유권이라는 게 있잖아. 변호사가 차갑게 일축했다. 단순 무상거주와 소유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담 의자에 앉은 남편은 깍지 낀 두 손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럼 그 계집애가 우리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을 팔아버리면 그 집 사는 사람도 우리 내보내느라 골치 좀 썩지 않겠어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물론 실거주자가 명도를 거부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성가시긴 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자인 아내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배우자 측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명도 소송으로 가면 100% 패소하시고 소송 비용까지 다 뒤집어 쓰실 텐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빠져나온 시어머니는 길 한복판에서 분노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저 돌팔이 변호사 새끼, 지가 뭘 안다고 떠들어. 시어머니가 침을 튀겼다. 당장 다른 변호사 알아봐. 방송 나오는 유명한 놈으로. 남편은 대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너 왜 또 벙어리 행세야? 내 마누라가 집 팔아치울까 봐 겁나서 오줌이라도 지렸냐? 남편은 스마트폰 액정에 떠있는 윤진의 마지막 메시지, 도둑맞은 내 재산과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는 중이야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목을 대가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던 윤진을 향해 둘이 윤진이를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던 어머니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뒤로는 준진이 돈 많으니 집안 식구들 고혈 좀 빨아먹어도 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어머니의 시커먼 속내를 그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그저 혼인신고서에 잉크만 마르면 족쇄 채우듯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 안일한 침묵의 대가는 고작 7일 만에 철퇴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박살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의 어깨를 팍 밀쳤다. 내 말 씹어먹어? 남편이 텅 빈 눈으로 대답했다. 어머니, 일단 가시죠. 시어머니가 멍청하게 되물었다. 어디로? 남편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성남 아파트로요? 가서 우리 짐 쌀 준비나 해요. 시어머니는 모욕적인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펄쩍 뛰었다. 미친놈. 너 지금 그년이 우릴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남편은 끝내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늦은 오후, 윤지는 소영과 나란히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온 증거 파일과 시간별 상황 요약본을 검토한 변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인께서 원하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초안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원하시는 조정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지는 의자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각자 명의의 특유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각자 가져갑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재산 분할 따위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원상 복구입니다. 변호사가 펜을 끄덕였다. 혼인 기간이 워낙 극단적으로 짧아 재산 분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아파트 명도와 가재도구 반환이 되겠네요. 아파트를 이미 매물로 내놓으신 건 상대방의 피를 말리기에 아주 탁월한 압박 수단입니다. 정집을 팔기 아까우시다면 저쪽을 완전히 쫓아낸 뒤에 매물을 거둬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소영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윤진을 쳐다보았다. 윤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주의 사항을 덧붙였다. 집을 보러 오는 과정에서 저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며 감정 싸움을 벌이는 일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그리고 혼수나 가전제품, 가구 등은 의뢰인 본인 명의로 결제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확실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본인 물건이 아닌 것까지 싹쓸이 해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시거나 추후 횡령 내지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퇴거 현장에 저희 법무법인 직원을 대동시켜 객관적인 제3자의 감시를 붙이는 겁니다. 윤진은 변호사의 조언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기록했다. 소영은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그녀는 지난 4년간 윤진을 봐왔다. 납기일을 맞추려 밤을 새워가며 도면과 씨름하던 모습, 악독한 시공사와 예산 문제로 피 튀기게 싸우던 독종 같은 모습, 수십 군데 은행을 발품 팔며 대출 금리 소수점 한 자리까지 악착같이 깎아내던 그 집요함. 심윤진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다. 다만 이번에 그녀의 등에 비수를 꽂은 상대가 악덕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라 믿었던 가족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빌딩 앞 횡단보도에 섰을 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진짜로 그 성남 아파트 팔아치울 생각이야? 윤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길 건너편 24시간 해장국집에 눈부신 간판 불빛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윤진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처음 홧김에 중개사 찾아갔을 땐 다 뒤엎고 팔아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입술을 뗐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억울하더라고요. 내 피땀 눈물 갈아 넣어서 산 내 집인데 왜 기생충 같은 인간들 쫓아내겠다고 내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넘겨야 하죠? 소영이 빙그레 웃었다. 그럼 매물 등록은 저쪽 숨통 조이는 협상 카드로만 써먹어. 내가 서두를 필요 전혀 없어. 윤진이 고개를 돌려 소영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보시기에 저 지금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 같나요? 소영은 목도리를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쿨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 넌 그동안 내 어깨 짓누르던 쓰레기 더미를 이제야 제대로 치우고 있는 것뿐이야. 윤진은 고개를 푹 숙이며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다. 찰나의 미소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이 아주 조금 거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일은 지독하게 껄끄러우면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남편의 직장으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및 퇴거 통보서가 내용 증명으로 날아갔다.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핸드폰을 빼서 윤진에게 카톡 폭탄을 날렸다. 신혼 초에 기싸움 좀 한 걸 가지고 이혼 운운하며 집안 망신을 시킨다느니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느니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윤진은 시어머니의 모든 연락을 철저히 씹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그 사이 부동산 중개사는 2번의 집 구경 일정을 잡았다. 첫 번째 손님이 오기 전날 밤 남편은 구구절절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다.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해서 당장 파주로 내려가시게 할게. 가족 회비 얘기도 다 취소했어. 앞으로 대출 이자도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이체할 테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윤진은 그 구질구질한 메시지를 읽고도 숫자 1이 사라진 화면을 보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을 뿐 일절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중개사에게 내일 집 보여주는 시간은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컨펌만 해두었다. 집을 보여주기로 한 날 오후. 집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버티고 앉아 있었다. 중개사가 점잖은 차림의 신혼부부를 대동하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험악하게 눈을 부라렸다. 중개사가 비즈니스 미소를 띠며 버머님, 집 좀 둘러보게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자리를 비켜? 당장 나가.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가 뻘쭘해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남편이 창백해진 얼굴로 시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겼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획 뿌리쳤다. 내가 뭘 어쩌다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집 팔아먹으려는 년이 나쁜 년이지. 중개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저희는 등기부등본상 100% 단독 소유권자이신 심 선생님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중개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오늘 정상황이 여의찮으시면 심 선생님과 상의하여 강제 집행이나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음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심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심 선생님. 그녀는 우리 집 며느리야. 중개사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차갑게 훑어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날 집을 보러 왔던 부부는 혀를 끌끌 차며 황급히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개사가 윤진에게 전화를 걸어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다. 심 선생님, 점유자분들이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매매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윤진은 회사 휴게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상관없습니다. 매물은 내리지 말고 그대로 계속 뛰어두세요. 중개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뜻을 알아차린 듯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면 집 파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 일정이 잡혔을 때 중개사는 아예 작정을 하고 매도인의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살벌한 경고장을 지참하고 왔다. 원활한 부동산 실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매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명도, 소송의 불리한 증거로 체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망신을 당하기 싫었던 남편은 억지로 시어머니를 끌고 단지 상가 카페로 대피했다. 시어머니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에 모터를 단 듯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우리 피 말려서 무릎 꿇리려는 수작이야. 시어머니가 핏대를 세웠다. 가서 똑똑히 전해. 집 파는 건 몰라도 이혼 도장은 절대 못 찍어준다고. 한번 강씨 집안 문지방을 넘었으면 제 발로 살아서는 못 나가는 줄 알아. 남편은 카페 창밖의 아스팔트 바닥만 초점 없이 응시할 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콱 내리쳤다. 이 쪼다 같은 놈아, 넌 왜 또 입을 쳐닫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뒤로 쏙 빠져서 입만 꾹 다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냐? 남편의 손가락이 종이컵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찌그러진 종이컵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슬프게도 어머니의 일침이 정확히 뼈를 때렸다. 그렇다. 그는 평생 회피와 침묵을 무기로 살아왔다.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침묵. 아내가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당할 때도 침묵. 자신이 입을 꾹 다물고 불쌍한 척하고 있으면 기가 센 두 여자가 대신 피 터지게 싸우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그는 등 뒤에서 어머니가 뜯어내는 돈의 과실을 즐기며 동시에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과 아내 명의의 번듯한 아파트라는 꿀을 빨아먹는 얌체 같은 포지션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가 교묘하게 줄타기 하던 안전지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양측 변호사가 배석한 첫 번째 협의 이혼 조율 자리는 팽팽한 평행선만 달렸다. 남편 측은 계속해서 다시 합치자며 시간을 끌었고 시어머니는 변호사 뒤에 숨어 윤진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니 우리 아들의 정신적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들어간 결혼 비용 전액을 토해내라는 미친 소리를 지저댔다. 윤진의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보고서를 넘겼다. 법적 근거가 쓰레기 수준입니다. 그냥 개 짖는 소리로 치부하고 완전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윤진은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 턱을 괴고 물었다. 만약 저들이 이혼 도장도 안 찍고 명도도 거부하고 저 집에서 끝까지 알박기를 시도하면요. 집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강제 집행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본인 명의의 집에서 불법 점유자들을 퇴거시키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확률은 100%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톡톡 쳤다.
혼인기간과 이사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합리적인 퇴거 시한을 통보하십시오.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더라도 언제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수 있다는 공포감만 심어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윤진이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딱 2개월 줍니다. 2달 안에 짐 싸서 꺼지라고 통보하세요.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2달이요? 내 윤진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빈민촌 반지하를 구하든 찜질방을 전전하든 지들 몸 릴 곳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저격수 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기에도 차고 넘치는 시간입니다. 퇴거 통보 내용 증명이 도달한 지 사흘 만에 버티다 못한 남편이 결국 먼저 백기를 들고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에 한적하고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윤진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창가 자리에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볼살이 쑥 빠져 있었고 턱에는 시퍼렇게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이 담긴 유리잔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진아, 남편이 스프링이 튕기듯 벌떡 일어났다. 윤진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의자 옆에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내 시간은 딱 1시간이야. 남편은 허공에 손을 뻗으려다 머쓱하게 도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밀었다. 윤진은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라며 물렸다. 남편도 고개를 저었다. 종업원이 눈치를 보며 물러나자 테이블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다. 그동안 널 너무 외롭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윤진은 유리잔에 맺힌 이슬을 무심하게 응시할 뿐 가증스러운 사과에 동요하지 않았다. 남편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어머니 문제 내가 어떻게든 끝장낼게. 파주 본가로 돌려보내고 2번 다시 우리 부부 일에 간섭 못하시게 쐐기를 박을게. 가족 회빈이 뭐니 하는 미친 소리도 절대 입 밖에 못 꺼내게 할 테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내가 비겁했던 건 사실인데 핀트가 좀 어긋났네. 윤진이 느릿하게 눈을 들어 그의 동공을 직시했다. 넌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교묘하게 절반은 흘리고 진짜 중요한 절반은 꽁꽁 숨긴 채 나를 기만했지. 남편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윤진은 핸드백에서 투명 파일에 담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다. 내 변호사가 이미 내용 증명으로 보냈던 서류야. 오늘 내가 날 불러낸 이유가 이 합의서 조항을 수정하고 싶어서라면 끝까지 들어줄 용의는 있어. 하지만 다시 합치자고 징징거리려고 불렀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쪼가리를 보며 목구멍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 결혼식 올린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어.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깔끔하게 털어내기도 아주 수월하지.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야? 우리 서로 사랑했던 인연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고작 이 7일 때문에 그 모든 걸 시궁창에 처박겠다고 남편이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윤진은 무릎 위에 2 손을 단정히 모았다. 연애 시절에 로맨틱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산을 들고 그녀의 회사 앞까지 마중 나오던 모습, 철야 근무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따뜻한 본죽을 사들고 오던 정성, 10군데가 넘는 부동산을 발이 부르트도록 함께 돌아다녀주던 든든함. 그 따뜻함이 완벽한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알량한 친절 몇 스푼이 자신을 물주로 사마 집안의 빚구덩이를 해결하려 한 그 추악한 계산을 면죄해 줄 수는 없었다. 정우 씨 윤진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사처럼 건조하고 냉혹했다. 만약 내가 결혼 전에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우리 집안 사정이 이러니 어머니한테 매달 300씩은 꽂아드려야 한다고, 결혼하면 내가 좀 짐을 나눠 져달라고 부탁했다면? 난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야. 내 수입에 맞춰 비율을 조정해보자고 타협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도저히 감당 안 되니 이 결혼 없자고 깔끔하게 돌아서거나 나한테도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졌겠지? 남편의 고개가 바닥을 향해 푹 꺾였다. 만약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인간적으로 양해를 구했더라면 윤진이 쐐기를 박았다.
나도 며느리 된 도리로 며칠 불편한 거 참아 넘겼을 거야. 하지만 당신들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요새의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와서 내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치워버리고 내 영혼까지 끌어모은 이 아파트를 강씨 집안의 훌륭한 공공재로 취급했어. 당신들은 나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게 아니야. 당신들의 거대한 빚더미 왕국의 돈줄 쥐어짜낼 호구 하나를 편입시킨 거지. 남편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난 그저 도장 찍고 부부가 되면 이런 찌질한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룰로 스며들 거라 착각했어. 남편이 바닥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윤진이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가족. 당신들은 이미 너무나도 완벽한 한 가족이잖아. 당신 엄마, 내 동생 부부, 조카, 그리고 당신까지. 내 통장에 빨대 꽂아서 누구 전세금 대주고 누구 생활비 대줄지 단톡방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 다 짜놨으면서 왜 그 위대한 회의에 호구인 내 자리는 없었을까? 이 살벌한 팩트 폭격 앞에서 남편은 혀가 잘린 사람처럼 침묵했다. 그의 그 비겁한 침묵은 더 이상 관계를 봉합하려는 미련이 아니었다. 완벽한 백기투항이자 패배의 인정이었다. 윤진이 손가락으로 합의서를 남편 쪽으로 쓱 밀었다. 사인해. 혼인 전 각자 재산은 1원 한 푼 건드리지 않고 각자 가져간다. 니들은 통보한 2달 안에 내 집에서 방빼 가전제품과 가구는 내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내역 철저히 대조해서 소유권 가른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패배감에 찌든 눈동자에는 뒤늦은 공포와 절망이 일렁였다. 내가 이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으면 우린 진짜 남남이 되는 거네. 윤지는 동정심 따위는 1g도 담기지 않은 눈빛으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40분 남았어. 남편은 그녀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서명란에 닿기 직전 그가 마지막 발악처럼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어머니가 이 합의서 보시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윤진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 미친년 달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숙제지. 남편의 손목이 흠칫 떨렸다. 그는 사각사각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다. 아들이 백기를 들고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그날 밤 전화통을 붙잡고 동네가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썼다. 남편은 성남 아파트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그 발광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이 천하의 호구 새끼야. 내가 남편이야? 그년이 까라면 까는 동네 똥개 새끼냐고 스피커를 찍고 나올 듯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허공을 갈랐다. 그 독사 같은 년은 지금 집 팔아버리겠다고 공갈 협박 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무릎 꿇고 도장 찍어주면 우리 집안은 뼈대 없는 상놈 집안이라고 동네방네 조리돌림 당한다고. 남편은 베란다 창밖에 반짝이는 성남 야경을 멍하니 응시하며 읊조렸다. 어머니, 그 아파트 윤진이가 지 돈으로 산 특유재산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비빌 구석이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소리 질렀다. 집이 걔 명의면 뭐. 넌 걔 서방 아니야? 마누라 통장에 꽂힌 돈은 당연히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위해서 써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외부인 년이 우리 집안 문지방 넘었으면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돈줄을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어머니, 밥상머리에서 똑똑히 말씀하셨잖아요. 재수 씨는 우리 핏줄이고 윤진이는 외부인이라고. 수화기 너머로 약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바꿨다. 내가 이년아 저년아 한 건 다 홧김에 기싸움하느라 뱉은 소리지. 아니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윤진이를 돈 나오는 ATM 기계로만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꼈다. 이 새끼가 이제 와서 다 내 탓으로 돌려? 야, 이 미친놈아. 결혼 전에 300만 원씩 갖다 바치는 거 등골 빠진다고 징징댄 게 누구야? 윤진이가 연봉 빵빵하니까 걔랑 결혼하면 짐 좀 덜 수 있을 거라며 침 흘린 건 너 아니야? 정우야, 일이 이 지경으로 꼬이니까 이제 와서 쏙 빠져나가고 이 어미한테 독박을 씌워?
남편은 휴대폰 액정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부서질 듯 힘을 주었다. 이번에는 비겁하게 침묵의 방패 뒤로 숨지 않았다. 네, 제 잘못입니다. 그가 씹어뱉듯 말했다. 처음부터 윤진이한테 솔직하게 다 까발리지 못한 제 죗값 치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다 기어이 멱살을 잡듯 따져 물었다. 이 사달을 내놓고 그딴 개소리가 입에서 나와? 파주 본가에는 지금 준혁이네가 알받고 있는데 우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당장 준혁이네 전세금 갱신은 어떡하고? 내 동생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서 이혼 도장을 찍어? 쏟아지는 이기적인 질문 폭격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의 입에서 돌연 실성한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슬픔도 기쁨도 섞이지 않은 기괴한 웃음이었다. 어머니 이 그가 속삭였다. 그게 바로 윤진이가 제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우리 집 빚더미를 왜 생판남인 윤진이가 치워줘야 하냐고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는지 헉헉거리며 거친 숨소리만 쏟아낼 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남편은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베란다 난간에 기댄 그의 등 뒤로 텅 빈 거실이 적막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진짜 주인이었던 윤진이 떠나고 시어머니마저 짐을 싸기 위해 파주로 내려가자 한때 따뜻했던 신혼집은 폐허처럼 을씨년스러웠다. 외부인들이 침입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구 배치를 바꾸고 주인을 몰아내려 했지만 이 아파트의 견고한 바닥과 벽, 그리고 눈부신 조명들은 끝끝내 침입자들을 거부하고 있었다. 퇴거 시한으로 통보받은 2달이 채 다가오기도 전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으로 살림살이를 싹쓸이해 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저기 양문형 냉장고, 저거 당장 포장해라. 시어머니가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며 지시했다. 세탁기도 뜯어가고. 거실 소파 저것도 우리가 그동안 엉덩이 붙이고 썼으니 당연히 우리 몫이지. 안방 킹사이즈 침대, 저건 신혼 침대니까 불길해서라도 걔한테 남겨두면 안 돼. 다 뜯어. 남편은 넋이 나간 몰골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포장재를 들고 사이즈를 재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거 다 윤진이 카드로 긁은 거예요.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결혼할 때 사온 혼수품에 니거 내 거가 어딨어? 어차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마당에 그년이 이 큰 가전들을 다 어디다 써먹는다고 난리야? 남편은 진흙탕 싸움을 할 기력조차 없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목록표에 구매 영수증 명의자대로 가져가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다. 너 이 새끼, 입만 열면 변호사, 법무법인. 너 지금 그년한테 영혼까지 팔아먹었냐? 이사 당일 윤진은 그 진흙탕 같은 아수라장에 직접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고용한 철거 전문 이삿짐센터와 법무법인의 소속 직원이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그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된 차 뒷좌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상황을 주시했다. 백소영 선배가 물품 대조표를 든 채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아파트 위층에서는 시어머니가 전투복이라도 되는 양시커먼 패딩을 껴입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다. 저 냉장고 빨리 포장해. 저 드럼 세탁기도 당장 분리하고. 소파도 가져갈 거니까 흠집 안 나게 포장 똑바로 해. 하지만 윤진 측에서 투입된 법무법인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로 삿대질을 막아섰다. 어머님, 강 선생님의 개인 반출 물품 목록표에는 해당 가전제품들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개수작이야? 이건 내 아들 명의로 된 신혼집 살림살이라고.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사본들을 쫙 펼쳐 보였다. 냉장고, 세탁기, 이태리제 소파, 천연 대리석 식탁, 침대 매트리스 전 품목의 결제자는 심윤진 선생님 단독으로 확인됩니다. 쌍방이 합의한 공증서류에 따라 어머님과 강 선생님은 오직 본인 명의로 구매하신 물건이나 입을 옷가지들만 챙겨서 나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여기 살면서 내 손때 묻히며 다 쓴 물건들이야. 썼으면 우리 집안 소유지. 무슨 헛소리야. 직원은 마치 벽 보고 얘기하듯 사무적으로 읊조렸다.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억지 부리시면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로펌 변호사가 했던 말을 복사기처럼 찍어내는 직원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은 안방 문틀에 기대선 채 어머니가 법무법인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발악하는 꼴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의 발미대는 초라한 이민 가방 2개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철진한 양복 몇 벌, 낡은 전공 서적들, 그리고 총각 시절 쓰던 잡동사니들이 쑤셔 박혀 있었다. 결혼이라는 화려한 명목 아래 이 화려한 요새에 무혈입성했던 그는 이제 와서 이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진짜 지분이 뭔지 한 톨만큼도 없었다는 참담한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도끼가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으로 주방으로 돌진해 상부장을 확 열어젖혔다. 이 그릇 쪼가리들은 내가 사온 거니까 싹 다 긁어가도 되지? 직원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조표를 펜으로 짚었다. 어머님께서 직접 구매해 오신 물품이라면 반출 가능합니다. 목록에 있는 물품만 정확히 챙겨 가십시오. 시어머니는 자기가 억지로 쑤셔 박아놓았던 촌스러운 플라스틱 반찬통들을 쓸어 담다가 꼭대기 칸에 고이 모셔진 뽀얀 백자 국그릇 세트를 발견했다. 그녀의 억센 손이 그 그릇을 향해 뻗어나갔다. 직원의 싸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 백자 세트는 심 선생님이 결제하신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허탈하게 고개를 돌려 거실을 둘러보았다. 천장을 은은하게 밝히는 샹들리에, 창밖의 풍경을 그림처럼 담아내는 블라인드, 우아한 곡선의 식탁, 심지어 현관에 딱 맞춰 짜 넣은 맞춤형 신발장까지. 모두 윤진의 안목과 그녀의 지갑에서 탄생한 결과물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점령군 행세를 하며 이곳을 우리 큰아들 집이라 세뇌했지만 막상 까발려진 재산 목록 앞에서는 바늘 하나 꽂을 권리조차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자기가 가져온 형편없는 플라스틱 그릇들만 쇼핑백에 처박듯 쓸어 담았다. 단지 입구 차 안 윤지는 끝내 차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다. 소영이 휴대폰 카톡 화면을 보며 중계했다. 직원 말로는 지금 진상 부리던 거 다 제압당하고 짐 싸서 기어 나오고 있다네. 윤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프라다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파트 마스터키와 최신형 도어락 교체 예약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짐이 다 빠지는 즉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갈아치우고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할 참이었다. 2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흔적들로 오염된 꼴을 보면 사리가 솟구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던 웨딩 사진을 보면 한때나마 남편의 그 알량한 약속을 믿었던 자기 자신이 끔찍하게 혐오스러워질까 봐 두려웠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래? 소영이 생수병을 건넸다. 아니요, 괜찮아요. 윤지는 아파트 동 현관 입구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싣고 나오기 시작했다. 볼품없는 이민 가방 몇 개, 시어머니가 쓰던 퀴퀴한 이부자리, 그리고 싸구려 믹서기 같은 잡동사니들이 구루마에 실려 나왔다. 시어머니가 도끼 품은 눈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아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비루한 몰골로 화분 하나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 화분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남편이 새 집에는 식물이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며 사왔던 스투키였다. 윤지는 매일 아침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창가에 화분을 두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며 정성껏 키웠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점령군으로 들어온 이후 잎이 시야를 가린다며 베란다 구석 시궁창 같은 곳으로 처박아 버렸고 결국 스투키의 잎끝은 흉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화분을 끌어안은 남편은 단지 입구 쪽에 세워진 윤진의 차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윤진은 선팅이 짙게 깔린 창문 너머로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남편이 차 쪽으로 다가오려 움찔거렸지만 앞서 걷던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정우야, 빨리 튀어 안 오고 뭐해? 용달차 기사님 기다리시잖아. 그는 품에 안은 볼품없는 화분과 윤진의 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패배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용달차 조수석에 찌그러지듯 올라탔다. 소영도 그 찌질한 뒷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용달차가 단지를 빠져나간 뒤에야 윤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는 법무법인 직원과 동행하여 아파트로 올라가 엑셀 파일에 정리된 재산 목록을 토대로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도어락이 열리고 현관문을 젖히는 순간 훅 끼쳐오는 건 새집 냄새도 묵은내도 아닌 거대한 불순물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 뒤에 완벽한 진공 상태 같은 공기였다. 가죽 소파는 제자리에 있었고 대리석 식탁 위에는 티끌 하나 없었으며 최고급 블라인드는 평온하게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약탈해 간 것이라곤 본인이 가져왔던 쓰레기 같은 반찬통들과 퀴퀴한 이부자리가 전부였다. 주방 상부장 문짝 하나가 덜컹거리는 것만이 불법 침입자들이 얼마나 발악하며 쫓겨났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직원이 태블릿에 서명을 받으며 말했다. 파손된 집기도 없고 귀중품도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도어락은 오늘 바로 교체하십니까? 네, 당장 뜯어버리세요. 윤진이 대답했다. 대기하고 있던 도어락 기사가 5분 만에 도착해 기존 기기를 박살내듯 철거하고 최고급 지문 인식 도어락을 설치했다. 삐빅, 삐빅. 초기화된 시스템에 그녀만의 고유한 새 비밀번호가 입력되었다. 그 경쾌한 기계음이 현관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달 말 협의 이혼의 모든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다.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이 박수치던 그 화려한 쇼와는 정반대였다. 덕담을 늘어놓는 꼰대들도 억지로 웃으며 셔터를 터뜨리는 사진기자도 없었다. 오직 건조한 서류 뭉치와 도장밥, 그리고 법원 공무원의 무미건조한 확인 절차뿐이었다. 남편은 법원 민원실 창구 옆에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장례식장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칙칙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윤진도 피디 딱 떨어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이 법원 회전문을 빠져나왔을 때 밖에는 추적추적 흙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윤진아.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남편은 서류 봉투를 꽉 쥐고 비를 맞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정말 미안했어. 윤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의 그 초라한 몰골을 쳐다보았다. 사과. 그래, 언젠가 한 번쯤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결혼 7일 차 아침 국그릇을 앞에 두고 파주 본가의 밥상머리에서 동서가 치를 떨 때 고속도로를 달리던 숨막히는 차 안에서 그리고 안방 문턱에 서서 악다구니를 쓰던 그 밤에 만약 그때 이 한마디 사과가 튀어나왔다면 이혼 도장까지는 안 찍었을지 몰라도 최소한 내가 미친년이 아니라 이 집구석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위안은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과는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보다 악취가 심했다. 그녀는 싸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접수했어. 남편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구차하게 물었다. 그 성남 아파트 진짜 팔아버릴 거야? 윤진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다. 아니, 안 팔 건데. 남편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실성한 듯 헛웃음을 흘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 그래, 애초에 내 집도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윤진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그 알량한 자격지심을 위로해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활짝 펼치고 대리석 계단을 또각또각 밟고 내려갔다. 남편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 홀로 버려진 채 윤진이 도로변에 세워진 콜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요란했다. 그가 쥐고 있던 이혼 서류 봉투가 빗물에 젖어 걸레짝처럼 찢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폐잔병처럼 파주 본가로 기어 들어갔다. 파주 본가에는 시동생 가족이 빌부터 살고 있었다. 동서는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올 때만 해도 며느리랑 싸우고 홧김에 며칠 머물다 가시겠지라고 태평하게 여겼다. 그러나 뒤이어 남편까지 이민 가방을 짊어지고 시체 같은 얼굴로 들어오자 사태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좁은 거실 한 구석으로 아이의 장난감들이 폭격 맞은 듯 밀려났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작은 방 문간에 자기 이부자리를 떡하니 깔았다. 동서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사색이 되어 식탁을 짚고 섰다. 어머니, 그럼 아주버님이랑 두 분 다 여기 쭉 사시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신경질을 버럭 냈다. 그럼 길바닥에 나 앉아? 그 독사 같은 대가리 든 년이 집을 압류해버렸는데 어떡해. 동서가 패닉에 빠진 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럼 저희 전세금 연장할 돈은요? 집주인한테 오늘 내일 중으로 확답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주버님 결혼하시면 큰형님 지갑에서 그 돈 나올 거라고 어머니가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쪽팔린 줄도 모르고 호통을 쳤다. 아, 지금 남의 집구석 파탄 나서 이혼 도장 찍은 마당에 돈 타령이 나와? 넌 눈치도 없냐? 동서의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날카로워졌다. 어머니가 책임지겠다고 단톡방에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거 하나 믿고 대출 연장도 안 알아봤다고요. 준혁 씨 쥐꼬리만 한 외벌이 월급에 기저귀 값에 학원비까지 턱밑까지 차올랐는데 이제 와서 큰형님 지갑 다퉜으니 우리 보고 알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방에 처박혀 있던 시동생이 튀어나와 윽박질렀다. 최은혜. 애 듣는데 그만 좀 악서. 동서는 울분에 차서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발악했다. 그럼 동네방네 확성기 대고 떠들어. 매번 큰형님 돈 뜯어내서 우리 집구석 뒤치다꺼리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정작 끈 떨어지니까 다 나 몰라라 하고 우리 목 조르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너 지금 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내가 누구 뼈 빠지게 고생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다를 냈는데? 동서의 눈에 핏발이 섰다. 우릴 위해서요? 우리 위해 사기쳤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뜯어내시든가. 돈도 못 뜯어낼 거면서 왜 집주인한테 전세금 올려주겠다고 입방정을 떨어놔서 우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요? 남편은 파주본과 현관에 우두커니 선 채 거실에서 폭탄 터지듯 터져나오는 아기 다툼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이런 집안 싸움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귀를 틀어막았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똑똑히 깨달았다. 갈등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며 그동안 자신이 회피했던 수류탄을 대신 끌어안고 산산조각이 났던 희생양은 다름 아닌 가장 약자였던 윤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폭탄을 대신 맞아줄 방패막이는 영원히 사라졌다. 파주의 낡고 비좁은 거실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벽면을 따라 시어머니의 진보따리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시동생은 쌍욕을 내뱉으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남편은 품에 안고 있던 입끝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스투키 화분을 들고 한참을 배회하다가 좁아 터진 창틀 위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했다. 하지만 화분의 반이 허공에 덜렁거리며 아슬아슬하게 매달리자 결국 바닥으로 팽개치듯 내려놓았다. 그의 몸뚱이 하나 뉘일 곳조차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성남 아파트 전체를 소독하고 청소업체를 불러 입주 청소 수준으로 뒤집어 엎은 첫 번째 주말, 윤지는 마침내 자신의 성으로 귀환했다. 그녀는 누구의 에스코트도 거절했다. 오전 10시 정각, 그녀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다. 삐리릭 하는 맑은 기계음과 함께 견고한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시어머니의 싸구려 털 실내화는 온데간데 없었다. 신발장 하단에 처박혀 있던 그녀의 모던한 회색 실내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청소업체 직원이 알아서 원래 자리에 세팅해 둔 것이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실내화를 꺼내 신고 가장 발 뻗기 편한 위치에 툭 내려놓았다. 거실에는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끔찍한 잔상보다 훨씬 평온하고 아늑했다. 테이블 위를 더럽히던 꽃무늬 식탁보도 없었고 소파 쿠션들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상쾌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며 최고급 암막 커튼이 벽을 스치듯 기분 좋게 펄럭였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 취급하며 처박아 두었던 그녀의 보물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먼지 덮인 건축 모형들, 구겨진 도면 파일들, 그리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전공 서적들.
그녀는 쪼그려 앉아 모형 덮개를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신입 시절 밤을 새우며 만들었던 첫 프로젝트 모형이었다. 접착제가 삐져나온 조잡한 흔적조차 그녀에게는 훈장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이 모형을 가리켜 거실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라며 치워버리라 명령했고, 그녀가 작업에 땀방울이 밴 기념물이라 항변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윤지는 모형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거실로 나와 원래 지정석이었던 장식장 정중앙에 내려놓았다. 아크릴판 위로 떨어지는 아침 햇살이 길고 우아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그 완벽한 구도를 한참 동안 감상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마다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광을 내고 원래 있어야 할 완벽한 위치를 찾아주었다. 오후 즈음, 마지막 상자를 열자 혼수용으로 준비했던 식기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꼭대기 찬장에 유배당했던 그 뽀얀 백자 국그릇이 맨 위에 뽁뽁이로 포장되어 있었다. 포장을 뜯고 그릇에 이가 나가지 않았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는 그릇을 주방 싱크대 하단 가장 손 닿기 쉬운 서랍에 가지런히 세팅했다. 누군가 손목 약한 며느리 배려한답시고 까치발을 들어도 닿지 않는 꼭대기에 처박아 두었던 위치가 아니었다. 철저히 그녀 자신의 동선과 요리 습관에 맞춘 완벽한 통제권의 회복이었다. 양념통들의 열과 오도 칼같이 맞춰 놓았다. 텅 빈 냉장고 문짝 앞에는 새로운 포스트잇을 뜯어 붙였다. 첫 번째 메모, 월요일, 오전 9시 현장 답사 브리핑. 두 번째 메모, 15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일. 세 번째 포스트잇을 손에 든 그녀는 펜을 들고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 글씨도 적지 않은 채 냉장고 한가운데 보란듯이 떡하니 붙여놓았다. 텅 빈 그 종이는 앞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채워나갈 눈부신 미래를 위한 백지 수표와 같았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윤진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한 손에 바리바리 장을 봐온 봉투를 든 백소영 선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소영은 문턱에 서서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씩 웃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위로 따위 하러 온 거 아니고 우리 후배님이 주방을 인간이 살만한 꼴로 복구해놨는지 기강 잡으러 왔다. 윤진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웃었다. 선배님, 주말에 이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주말에도 부하 직원 멘탈 케어하는 게 참된 리더의 덕목이지. 우소영은 실내화를 갈아 신고 주방으로 직행해 상하부장과 냉장고를 매의 눈으로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통과. 드디어 그 끔찍했던 70년대 시골쥐 쇼룸에서 벗어났군. 윤진이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소영이 비닐봉지에서 조그만 허브 화분 하나를 꺼내 밀었다. 선물. 이거 베란다 구석 시궁창에 처박지 말고 꼭 주방 창틀에 올려놔. 밥할 때마다 눈 정화하라고. 윤지는 그 작고 파릇파릇한 바질 화분을 두 손으로 건네받았다. 알싸하고 상쾌한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그녀는 예쁜 파스텔톤 화분 받침대를 찾아 싱크대 앞 창틀 정중앙에 화분을 내려놓았다. 한때 시어머니의 퀴퀴한 관절염 연고와 돋보기 안경 케이스가 진을 치고 있던 바로 그 명당 자리였다. 생기 넘치는 화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주방의 공기마저 확연히 달라지는 듯 했다. 소영이 코트 소매를 걷어붙였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윤진이 냉장고를 열었다. 채워 넣은 지 얼마 안 돼 식재료가 풍족하진 않았지만 두 여자가 기분 좋게 한 끼를 뚝딱 하기엔 차고 넘쳤다. 그녀가 쌀통에서 쌀을 퍼내고 반찬통을 꺼내자 소영이 옆에서 손을 박박 씻으며 나섰다. 오늘 찌개는 이 언니가 끓여준다. 우소영이 호기롭게 외쳤다. 윤진이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선배님, 요리할 줄 아세요? 모르면 유튜브 검색하면 되지. 소영이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내 주방의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해서 독고다이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라는 법은 없어. 필요할 땐 남한테 국자도 좀 넘기고 그러는 거야? 윤지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찬장에서 뽀얀 백자 국그릇 하나를 꺼내 소영에게 쓱 내밀었다. 그럼 선배님은 오늘 이거 쓰세요. 소영이 그릇을 받아 들고
빤히 내려다보았다. 이거 백화점에서 새로 샀어? 아니요. 윤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주인의 손으로 완벽하게 돌아온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주방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도마질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하늘이 짙은 코발트 블루로 물들어가고 성남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냄비 속지게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기분 좋은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윤지는 화구에 불 조절을 하고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을 막아주려 바질 화분을 안전한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었다. 삐리리. 현관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며 안심 불빛을 깜빡이다 이내 꺼졌다. 이 집안에는 더 이상 남의 집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뚫고 들어와 주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불청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엔드.